35강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리, 즉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책에 늘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개인 이익과 사회 이익의 조화를 추구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의 이익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 즉 사회 이익의 총합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이익 총합주의라 볼 수 있죠. 이러한 공리주의의 원래 영어 원어는 유틸리터리언이즘입니다. 효용지상주의라고 부르고 효용성, 즉 결과의 이익만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도덕적 답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낳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간편하게, 보다 확실하게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뭐만 따져라, 결과의 이익만 따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덕을 단순화시켰다, 간편화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줄게요. 단순화. 더해서 단순화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단순화. 도덕을 단순화시키고 간편화시켰다 라는 표현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도덕적 행위의 구체적인 측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했다. 그래서 딱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도덕적인 행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특징, 공리주의 특징은 쾌락주의입니다. 이 이익, 우리가 이익이라 썼지만 실제 이익을 뭐라고 보냐? 쾌락이라 동의어로 봅니다. 동의어. 쾌락 이퀄 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은 쾌락 혹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낳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쾌락을 중시한다고 해서 쾌락주의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효용성만을 따지는 그런 단순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윤리 이론이며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윤리 이론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누구냐? 그건 바로 벤담이죠. 벤담의 경우 공리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벤담의 경우 공리주의라는 책이 아니라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리 서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도덕과 입법, 법을 만드는 것에서 가장 간단한 원리를 딱 하나만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딱 하나의 원리만 계산하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담 첫째로 볼 때 이 도덕이 단순화되기 위해서는 그 도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단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 원리. 딱 하나의 원리여야 되고 따라서 하나의 원리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준도 딱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쾌락을 당연히 우리 모든 인류는 쾌락이 그 행동의 기준인데 그럼 그 쾌락이 그러면 다른 차이가 있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오직 무슨 차이만 있다. 오직 양의 차이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데 이 우리가 행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도 단순해야겠죠. 기준이 단순화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하나여야 됩니다. 단일한 기준이어야 되죠. 단일하기 위해서는 질의 차이로 가면 안 되고 오직 뭐만 양만 따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슈퍼에 가면 100g, 500g, 1kg 설탕이 있듯이 오직 그 양이 얼마냐 그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다. 오직 양의 차이만 있다라고 해서 그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인 겁니다. 또한 쾌락은 그래서 수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쾌락은 다 수량으로 가능할 수 있죠.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느끼는 쾌락이라든가, 맞죠?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느끼는 쾌락이라든가, 쾌락 똑같이 뭐 마시면서 하는 쾌락이니까 이 차이는 뭐밖에 없다. 이 양밖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양이 크냐? 그건 알아봐야겠죠. 그 양을 재는 기준은 뭐냐? 그 양을 재는 게 뭐 저울이 있으면 좋겠지만 쾌락은 그런 저울로 안 재지죠. 그래서 뭘로 재냐? 이 7가지 기준입니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 7가지 기준에 따라서 쾌락을 수량화한다는 거죠. 수량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걸로 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쾌락의 총량을 낳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쾌락의 총량을 놓고 반면에 거기서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통도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에서 고통을 빼주는 거죠. 우리가 얻게 되는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행위했을 때 반드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쾌락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얻게 되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쾌락이 어느 정도 쾌락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쾌락을 넣고 한쪽에는 고통을 넣어서 빼라는 거죠. 빼고 나면 남는 순수 잔여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순수 잔여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여러 행위 중에 순수 잔여량이 가장 많은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잔여량이 클수록 좋은 행위다 하는 거죠. 따라서 벤담은 이렇게 제기합니다. 최대수 최대 행복을 추구해라.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주는 행위가 좋은 행위다. 그런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담은 도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쾌락의 양만 계산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게 마치 수학의 정답인 것처럼 수학의 정답처럼 그 윤리 도덕도 수학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덕을 일종의 수학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벤담의 생각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푸시핀이나 푸시킨이나 그 쾌락의 질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푸시핀, 즉 압정을 통해서 사람을 찌르면서 타인을 고통을 주면서 느끼는 나의 쾌락과 푸시킨이라는 러시아 대문호의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쾌락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질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양만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푸시핀이 저지른 이유는, 아니 푸시핀이라는 행위를, 푸시핀을 통한 타인을 찌르면서 얻는 쾌락이 왜 잘못됐냐면, 그 분명히 쾌락은 쾌락인데 나는 쾌락이지만 타인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쾌락, 타인의 고통 더하기 빼기 하면 순수 잔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행동은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 허용 안 되는 이유는 질적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양적 차이인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양만 따지게 되면 왠지 좀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굳이 양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쾌락이 될 수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이 생각과 뭔가 맞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밀은 얘기하죠. 밀을 볼 때 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저급 쾌락과 고상한 쾌락 중에 보다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보다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상한 쾌락이 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쾌락이 뭐냐? 그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선호도라는 겁니다. 여기 둘 다 적혀 있죠. 둘 다라는 것은 아마도 저급과 저질 쾌락과 아마 고상한 쾌락, 그 두 가지를 모두 겪어본, 양극단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겪어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는 바가 있겠죠. 아마도 이게 더 선호하는 바가 아마도 덜 고통이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쾌락, 즉 고상한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경험한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고상한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리 볼 때는 우리가 돼지의 쾌락이라는 것이 부럽기도 하단 말이죠. 돼지는 분명히 쾌락의 동물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 없이 먹고 자고 합니다. 당연히 고통이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형의 고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쾌락 상태이기 때문에 양만 따진다면 최고의 쾌락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돼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배부른 돼지가 될 바에는 차라리 제가 배가 좀 고프더라도 소크라테스처럼 현명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보다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의미가 있고, 그 쾌락의 양이 비록 정말 미묘할지라도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돼지 같은 삶보다는 소크라테스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밀은 양이 아니라 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리주의 배워봤죠. 자, 이제 공리주의 배우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바로 이 공리주의와 칸트의 윤리를 비교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라고 비교를 하죠. 지난 시간 배운 칸트가 의무론적 윤리고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입니다. 왜 칸트는 의무주의냐? 도덕은 뭐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이거 바로 기억해야겠죠. 도덕은 의무기 때문에. 왜 목적론적 윤리냐? 공리주의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에 있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최대 세수, 최대 행복, 쾌락, 이익. 그러니까 쾌락, 이익, 행복 같은 말입니다.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공리주의는 쾌락, 이익, 행복 조져지겠죠. 쾌락, 이익, 행복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행복, 가장 많은 쾌락, 가장 많은 이익을 낳는 행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목적이고 도덕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입니다. 하면 칸트는 도덕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일종의 의무기 때문에 의무론적 윤리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경우는 완벽한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도덕이 평가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을 예를 들죠. 학생님이 지금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시험이 망한 겁니다. 시험이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잘 봤어요. 알겠죠? 잘 봤는데 친구가 지금 막 슬픔에 겨워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땠어? 나는 시험이 망쳤는데 너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칸트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알겠죠? 거짓말은 어떤 이유가 없이 무조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신을 말해야 됩니다. 나 잘 쳤어.
하지만 공리주의는 말하죠. 그, 만약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잘못 친 것 같아. 나도 기분이 나빠. 이러면 서로 위로도 되고 맞죠? 친구 사이도 멀어지지 않고 맞죠? 결과적으로 이익이 크단 말이죠. 분명 칸트처럼 말한다면 아마 친구는 바로 저를 버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이 크죠. 실제 선생님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 사이에 친구가 그렇게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왜 안 되는 거죠? 충분히 결과적으로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공리주의는 항상 그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결과에 있고 반면에 칸트가 볼 때는 그 행위의 동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단지 무엇이기 때문에 도덕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즉 선의지로서 하는 행위만이 옳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결과 즉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고 칸트는 도덕 그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배워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공리주의의 의미는 뭐 공공의 이익 이런 거고 특히나 도덕을 어떻게 단순화시키고자 있다는 거죠. 단순화시키고자 있고 그래서 오직 뭐만 효용성의 원리 즉 결과의 이익만 따진다는 거죠. 결과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윤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의 이익이란 말은 결국 쾌락이란 말로 통한다는 거죠. 쾌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쾌락, 이익, 행복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냐 없냐? 벤담의 경우에는 질적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양적 차이만 있다. 양적 공리주의. 반면 미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미일의 경우에는 질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글씨가 정말 더럽네요. 더럽다.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한번. 잘 안 써지네요, 근데 진짜.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까요? 갑 봅시다.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만든 경륜에 따르는 것이 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까? 맞죠? 이거 한번 보세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 맞죠? 이거 맞죠? 언제나 동시에 경륜을 따르는 경륜. 자, 이 부분이 누구냐? 칸트가 되겠죠. 면 아닙니다.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윤리적 행위입니다. 측정된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가 더 큽니다. 알겠죠? 예.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 쾌락주의고 또한 측정된 쾌락의 양이 이런 말 나오죠. 양적 공리주의죠. 양적 공리주의니까 아마 벤담이 되겠네요. 실제 여러분들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거 벤담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반면 이분은 정말 칸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정말 그림이 예술이네요.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갑은 칸트, 을은 벤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여러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5번 중에서 그러니까 찾아봤습니까? 그래서 이 방금 봤겠지만 문제의 지문은 갑이 을에게입니다. 갑이 을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즉 칸트가 공리주의에게 할 비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칸트가 공리주의에게 할 비판 칸트가 공리주의에게 할 비판이 무엇인지 자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일단 칸트 스스로의 내용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도 도적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답이 되겠죠. 도덕 원리는 행복이나 목적에 규정되는데 이건 공리주의가 할 말이죠. 그렇죠? 칸트에 대한 말이고 이건 칸트에게 칸트에 해당되는 비판이 되겠죠. 칸트가 받는 비판이고 공리주의의 내용이 되겠고 개인이가 자연스레 분리되지 않고 맞죠? 조화를 이루고 있죠. 현실 문제 해결을 구체적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죠. 구체적 윤리적 기준입니다. 윤리적 기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뭡니까? 쾌락이라는 거죠. 쾌락의 뭐? 양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죠. 이렇게
오늘 늘 푸근하니까 뭐 이상하게 푸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하나 끝냈습니다. 기분 좋게 빨리빨리 끝나고 있죠. 잡소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빠른 일에 스스로 1.6배 강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